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심평 변호사가 이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얘기가 계속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묻기를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그냥 신신당부를 합니다. 서희건설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떻게 해서 이봉관이라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말려들게 됐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을 꺼내고 하면서 이야기 듣다가 김 여사가 하는 말씀이 이봉관 회장이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겠지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구치소에 있는 심평 변호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얘기들이 언론에 크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죽어야 남편을 살릴 길이 열릴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을 안 했다고 하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심평 변호사에게 물었고 또 서희건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다라고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이 말부터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잘 키운다. 그러면 이 얘기를 남편에게 꼭 전해주세요라고 또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번에 심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이 말입니다. 저도 이거 이해 잘 안 돼요. 다른 말들 같은 경우는 맥락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예.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왜 대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가? 예. 저는 심평 변호사에게 한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상 국민들 그중에서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대통령의 장점? 이거는 왜 갑자기 물어봤을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질문을 과연 했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과거에 다른 언론인과 통화를 했던 1시간이 넘는 그런 녹취록도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 본인이 주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뭔가 의견을 구한다거나 질문을 하는 걸 잘 본 적이 없던 걸로 전 기억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심평 변호사가 공개를 하는가?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가. 심평 변호사가 좀 자기 장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보수 인사들도 좀 중용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본인이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쓱 껴넣는 것이 아닌가. 다른 이야기들은 내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왔다는 신빙성을 예.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왠지 심평 변호사가 본인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어제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이 심평 변호사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또 심평 변호사의 말의 신뢰성 얘기로 또 귀결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만약 이게 정말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뜬금없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을 구속시키고 자기도 구속시킨 불구대천의 원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분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이 말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왜 이 질문을 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심평 변호사가 조금 만들어진 그런 좀 짜집기 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울 줄 안다는 데 방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했거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일도 잘하고 반듯하고 또 공사도 구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챙겼는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법무부 장관이 바탕이 되어서 여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비상계엄 당시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사람을 잘못 봤다.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다. 그렇게 결국 지금 와서는 사람을 키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람을 잘못 봤다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저는 김건희 여사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예.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몰락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아내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만 지켰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대통령 관저를 용산에 잠깐 사절었을 때, 예. 서초에 사절었을 때 보면 결국 그때 이제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재형 전 목사를 만나서 또 디올백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위기를 초래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자꾸 책임을 어떤 윤석열 정권의 어떤 몰락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리고 사람을 잘못 키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맞지는 않다. 예. 근데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심평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도 좀 재미가 있는 게 뭐 다른 뭐 우리 석동 변호사도 있고 아니면 김계리 변호사도 있고 또 뭐 윤곽근 변호사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때부터 계속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멘토이긴 했지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멘토가 아니었던 심평 변호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보면 심평 변호사가 아주 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예. 비판을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도 아마 심평 변호사를 이번에 접견을 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를 콕 찍어가지고 나를 면회 오시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심평 변호사가 알아서 자기 발로 그냥 변호인도 아니고 법률 대리인도 아닌데 이제 찾아가서 정말 그냥 접견하고서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여기서 사람을 키울 줄 안다라고 심평 변호사가 답을 줬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보석이로 나온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에 이른바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뭐 김건희 여사 입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자신이 모시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하고 입을 닫고 끝까지 이제 신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이런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배신자가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혹시 이런 맥락이 숨어 있는 것인지. 뭐 그 전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했다는 전제가 거에는 다 무너지니까 예. 대화가 이제 진행이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심평 변호사와 예. 한 그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발언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가 보수 지지층에게는 뭔가 먹힐 수 있는 내용이죠. 친한계를 그렇죠. 배척해라. 결국 그 아예 그냥 대놓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발언을 심평 변호사가 이번 대화에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이번에 그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뭐 그 친한계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이런 뭐 그 결집을 한다든지 그 친한계 표가 좀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번에 뽑힌 전당대회 당대표는 우리 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입장을 밝혀라. 특검이 과도하게 예. 뭔가 몰아붙이고 있고 탄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지금 안 그래도 전환기 씨는 사실상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
이 심평 변호사의 입을 또 다시 한번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전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 부위원장이 이 친한계,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친한계를 대표하는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친한계에서는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끈하는 그런 논평들이 나왔는데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심평 변호사가 네. 그동안에 무슨 이제 윤석열 멘토다. 멘토 뭐 자칭 타칭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몰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심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자꾸만 계속 윤석열과 김건희를 팔면서 자기 장사하는 것 같아. 예, 지금 이 말이 진짜 우리 성 부위원장 말대로 전당대회에서 친한계를 탈락시키기 위한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다 그러면 당연히 친한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참 애매한 게 예.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이 지금 이제 당원 투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한계에 대해서는 어떤 보내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심평 변호사가 그 타이밍에 아마 그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비판해 왔거든요. 예. 특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보면 윤한 갈등이 10여 차례 있었고 그 예.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 굉장히 정치적 코너에 몰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집권당의 당대표가 좀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데 민주당 계속적으로 줄탄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입법도 강행하고 있다면 그런 여당의 대표가 조금 아쉽고 조금 예. 뭐 밉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대표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이 어떤 굉장히 공정한 잣대로나 객관적인 잣대로만 계속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평 변호사가 그때 계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평 변호사가 아마 타이밍이 아주 공교롭게도 예.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에 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친한계 쪽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조금 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국면인데 거기다 심평 변호사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라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당대회에 미치는 여파가 있으니 친한계로서는 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때문에 그러면 김 여사가 목걸이 받았냐, 공금 명품 시계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지호 전 의원도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 교수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분석해 주시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 사람 키울 줄 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은 심평 변호사가 이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수 인사는 나 좀 봐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만들어낸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진짜 변호인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접견하고 이제 구치소에 있는 진짜 법률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배신, 우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왜 그분이 밖에 나가서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도 김 여사가 한 발언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김 여사 측 진짜 법률 대리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법률 대리인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인 예. 것뿐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금 심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는 재판과 관련 없이 본인의 정치적 발언, 정무적 발언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은 재판에 이렇게 언론의 다른 발언들을 내비치는 게 도움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발언을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을 합니다만, 근데 저희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평 변호사는 계속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뭔가 언론에 정부 내내 정권 내내 뭔가 내비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정권 내내 그런 의견을 내비쳤을 때 뭔가 자기 장사하고 뭔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불러서 접견을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심평 변호사와는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심평 변호사가 본인이 글을 올릴 때 예. 분명 글을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자기 장사를 좀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걸 내가 외부에 올리겠다는 얘기 정도는 저는 합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 변호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전까지 쌓아왔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평 변호사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심평 변호사가 전부 다 거짓말을 이렇게 꾸며내서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되려 김건희 여사가 반문했다. 이게 이제 김건희 측 변호인단이 이제 전한 말인데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한동훈 배신 운운 뭐 이게 더 김건희 여사와 실제로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그냥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는 질문도 지금 납득이 안 가잖아요. 갑자기 오히려 변호인단이 진짜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의자에 재판 대해서 전략상 재판 전략상 그 이야기가 아닌 뭔가 법률적 내용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터부시하기 원하겠지만 예.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 변호인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납득이 안 된다.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질문할 리가 없잖아요. 예. 우리 김철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가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 때도 보면 지난 총선 전에 본인이 4번의 문자를 보내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일십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4번의 문자를 보낸 거 보면 내가 그럼 대국민 사과를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대표께서 좀 결심해 주면 그게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런 답장을 안 보냈거든요. 배신이었죠. 그때 김건희 전 보면 여사 그게 입장에서 한데 보면. 저는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 보낸 문자를 4번에 걸쳐서 씹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거의 강심장도 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부터 서로 간에 어떤 만났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평 변호사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먼저 어떤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뉘앙스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배신 얘기는 안 했을 그래서 것이다. 못해서 예.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가 아마 어떤 형태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 심평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그게 김건희 여사가 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대꾸가 없었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보고 저는 심평 변호사가 그렇다고 전혀 나누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올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나름대로 그거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어떤 재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을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본인의 얘기와 김건희 여사의 말이 좀 섞여버린 상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두 사람 간의 어떤 이심 전심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한 건 아니냐. 결국은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것, 구치소에 있는 것들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배신이라는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갈등 속에서 예. 벌어진 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배은망덕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정치인 한동훈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후견 역할을 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은망덕하다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상기시키려고 예.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제 오늘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의 이제 국어 실력, 문장 이해력, 뭐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말 들어보면 두 분 얘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김건희 여사랑 심평 변호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게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지어낸 얘기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앞에 그 CG 그래픽을 잠깐 보여주세요. 아까 이제 김철용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심평 변호사가 이제 사람 키울 줄 안다 이 대목을 이제 주목해서 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편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사실은 저 더 눈길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걸 꼭 우리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잘 키우는 거를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회 되면은 접견을 가서 전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좀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역시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해석을 낳는 것이 여전히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뭔가 이런 재기, 회복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다시 복귀를 해서 정치든 뭐 대통령이 복귀할 수는 없고 그쵸. 다시 정치에 복귀해서 사람을 다루게 될 때, 밑에 사람을 다루게 될 때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잘 키워라. 한동훈처럼 배신자 키우지 말고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출마 뭐 이런 정치적 영향력 예. 여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 예. 그리고 명예 회복을 한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 진영에서의 스피커 역할 이걸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결국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상황을 봤을 때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지지를 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줘서 한동훈 전 대표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아닌 예. 끝까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의 끝까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키워야 된다는 전 그런 조언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평 변호사가 빌드업 일종의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왜 갑자기 사람을 잘 키워야 되느냐? 제가 방금 말한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잘 키운다더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럼 내 남편에게 그걸 전해달라. 이런 빌드업을 좀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친윤을 좀 잘 키워서 당을 계속 주도권을 좀 장악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깔아달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네네. 한다는군요. 예, 성치훈 한국어 강사의 해석이었고 우리 이제 김철영 강사의 해석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기보다는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성을 하라는 의미가 더 와, 강하다고. 오히려 정계 복귀 이런 건 반성해라. 관계없이 예, 왜냐하니까 그때 내가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시킬 때도 그렇고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당신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여러 차례 조언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동훈 끼고 감싸고 돌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치소에 앉아 있으면서 잘못했다는 거 다 반성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보면 못 키운 걸 반성해라.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결국 총선에서 그때 대표하고 난 이후에 한덕수 그때 국무총리가 사의를 하고 사의 표명을 하고 난 다음에 후임 총리를 정하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결국은 보면 후임 총리 하나 못 정하고 한덕수 총리가 계속적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관들도 보면 그렇게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어쨌든 김민석 어떻게 뭐 보면 국무총리 시켜주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는 또 환경부 장관이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개로 해서 어쨌든 보면 이재명 정부를 계속적으로 떠받쳐주고 또 이재명 정부를 나중에 승계할 수도 있는 개성할 수도 있는 사람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총리에서부터 장관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을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 후계자도 전혀 키우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거 봐라, 이거 굉장히 좀 잘못한 거 좀 반성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달하라고 하는 게 더 재미있는 게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심 그러니까 한번 최초로 이제 공개 소환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저는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나름대로 돌아가서 이제 좀 주변 좀 정리하고 혹시 남편을 만나고 싶으면 남편 면회를 한번 하라고 하는 그런 말미를 좀 준 걸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을 좀 준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결국은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오늘의 이 구치소에 두 사람 다가 수감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미움, 원망 이런 것들도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조금 반성하는 자세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남편의 반성. 이재명 대통령처럼 사람을 좀 잘 키웠어야지 지금 왜 엉뚱한 사람을 키워서 지금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국어 강사들의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누구 해석이 또 100점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짜고 이재명 정부와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얘기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반문했고 이제 그 심평 변호사가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린 거라 뭐 저희가 깊게 팔 건 아닙니다만은 서희건설이 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짜고
김건희, 윤석열을 죽이려 할까? 각종 보석, 이른바 샤넬 3종 세트를 줬던 이봉관 회장이 왜 느닷없이 죽이려 할까? 이것도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게 김건희 여사의 이번 메시지는 보수 지지층,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그 가장 결정적 그 요인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그런 자수서 예. 여기도 자수서이기도 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아마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진짜 뭔가 받은 것 아니야? 라는 내부적 동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근거를 팩트 체크를 할 필요도 없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거 정권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다. 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랑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믿지 마십시오. 이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진지하게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뭔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측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윤 어게인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낸 이제 그러니까 뭐 누가 내라고 해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먼저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봉관 회장이 이제 사위들 가운데는 판검사 사위들도 많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자수서를 내는 것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더 해석할 게 있나요? 근데 그 김건희 예. 여사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갔을 때만 해도 본인의 알리바이가 아주 완벽했거든요. 그때 갔을 때도 보면 뭐 빌렸다 이런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통일교에서도 뭐 반클리프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건진 법사에게만 전달이 됐고 건진 법사는 잃어버렸다고 한 상황이고요. 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착용했던 목걸이는 가짜다 그거 짜가다. 근데 또 실질적으로 짜가가 그 어떤 자기 동생의 장모집에서 발견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공천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 당시에 공천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전화했던 사람은 윤석열 당선자거든요. 본인은 그냥 공천 관련한 이야기를 어떤 의견을 남편에게 예. 전달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알리바이가 완벽했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갑자기 자수서를 내고 반클리프 목걸이 줬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봉관 회장이 서희라고 하는 건설이 보면 3명의 딸 이름에 다 희자가 들어갔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도 희가 있고 일찍 어릴 때 뭐 아버지를 여의였기 때문에 아마 이봉관 회장을 나름대로 약간은 그런 좀 부정을 조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조창기도의 회장이니까 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그런 영적으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지도 하고 믿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본인을 구속시키는 예. 결정적인 상황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아마 지금 이 사람이 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런 거 보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경희대 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또 승승장구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정권 유착형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재명 정부하고 짜고 아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해석이 제각각인데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들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한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또 이 말들 중에 뭐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릴 길 열릴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저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해석은 제각각이니까요. 그런데 이 해석이 제각각인 거는 이제 전하는 이가 심평 변호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전환길 씨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환길 씨도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환길 씨가 전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아까 전화 왔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님 면회 다녀오셨는데 구속되기 전에 계속 시청하셨고 아스팔트에서 애써 주신 전환길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너무너무너무 고맙다. 그대로 표현 올리면 말할 수 없는 감사, 고마움을 전합니다라는 고맙다는 인사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방문하겠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에 이어 전환길 씨마저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오면 정말 또 다른 해석들이 막 쏟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전환길 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는 글쎄 크게 뭐 해석이 다를 여지는 없죠. 진짜로 이랬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만나자고 했을 것 같고 그 왜 만나자고 했는지 예. 감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 자체를
전환길 씨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전환길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작 전에는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을 하나 마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였는데 전환길 씨의 등장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시 받아줄 것인가 이쪽으로 그 1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고맙다기보다 전환길 씨가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분명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미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윤 어게인 지지층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전환길 씨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고 한다. 아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은 전환길 씨구나. 윤 어게인 지지층에게 다시 한번 결집하고 전환길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김건희 여사가 하고도 남았을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환길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전환길 씨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저도 뭐 충분히 이제 뭐 정치적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도 결국 저는 법적 투쟁에서 이제 국민 여론을 등여본 이제 정치적 투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인이 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공동 보조를 조금 맞추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전환길 씨를 선택한 것도 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름대로 이 전환길 씨의 영향을 충분히 감파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대신에 보면 과거에 우리 그 유튜브계에 활동하시던 보면 고성국 TV도 있고 뭐 성창희 TV 나름대로 보수 유튜버에도 굉장히 빅 스피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전환길을 선택했다는 거 보면 그분들을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하는데 예.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원도 등록하고 그 전당대까지 직접 가서 어떻게 보면 연당까지 올라가서 이제 배신자를 외치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조금 정치적인 파워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전번 이번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환길 씨가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 씨를 만나고 오게 되면 그 유튜브가 저는 조회수가 대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전환길 씨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보수 유튜버 쪽의 채널로 조금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예. 이렇다는 건 결국은 이제 전환길 씨가 꿈꾸고 있는 전환길 씨가 보면 이제 보수 유튜버계의 김어준 씨를 꿈꾸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김어준 씨도 보면은 지난 뭐 총선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총선 공천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 다 김어준 TV에 한 번쯤 나와가지고 어떤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 면접 보는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예. 전환길 씨도 보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어쨌든 장동희 후보나 김문수 유력한 후보들이 다 와서 면접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지방 선거 때가 되면 예. 서울시장이라든가 대구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후보들은 다 전환길 TV에는 나와야 예. 그나마 경선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조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건희 씨하고 지금 전환길 씨는 정확하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 이제 김건희 씨도 보면 앞으로 이제 전환길 씨를 통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이제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몇 년이 걸리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0분 넘도록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이제 심평 변호사 전하는 말에 이제 해석을 좀 해봤는데도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종국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김건희 씨는 왜 심평, 전환길 이런 빅 스피커들 이분들이 조용히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면은 당연히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이른바 빅 스피커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 그냥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가 더 이렇게 이제 있질 않고 왜 자꾸 자기의 속내를 비추고 그걸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할까? 이 김건희 여사가 이대로는 당하지 않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 김건희 씨가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역시 예.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전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거로 보고요. 반성은 안 하고 그렇죠. 반성의 저는 아까 심평 변호사의 그 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 며칠 전에 그때도 저는 김건희 여사의 첫 메시지는 국민들에 대한 유감 표명이어야 된다. 예. 심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당연히 대국민한테 전달될 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역시나 김건희 씨는 그런 반성할 여지가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빅 스피커들을 통해서 왜 자꾸 만나고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특검에 의해서 과도한 수사를 받고 있다. 예.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이거는 부당한 수사이다. 뭔가
정권 전 정권 죽이기에 해당한다 이런 예.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일반적 뭐 중도층이나 이제 뭐 저희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는 공감을 못 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보수 진영 윤 어게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지층의 그 지지를 받은 지도부가 들어서고 그 지도부는 제1야당으로서 계속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아니 이건 전 정권 죽이기다라는 탄압 프레임을 예.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 스피커 볼륨을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저는 왜 여론전을 펼치나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인의 재판을 예.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도된 전략인지 그리고 그 전략이 정말 여론을 바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지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목걸이, 귀걸이, 뭐 브로치, 뭐 등등 시계 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자꾸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약간 정황이 하나 이제 좀 확인이 좀 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 로봇 사업가 서성빈 씨, 서성빈 회장 요즘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셔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서성빈 씨가 줬다는 이른바 고가 명품 시계 바쉐론 시계가 김건희 여사가 차고 있는 모습이 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서 이른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제 몰래 촬영한 거죠. 이제 몰래 촬영했던 거 화면에 나오는데 일단 서성빈 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계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시계가 저거 맞습니까? 줄이 틀렸어요. 아, 줄 저거 아니에요? 줄이 까만색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차고 오셨어요? 예, 예. 보여드리려고. 잠깐 좀 화면에 이렇게 저 카메라에 좀 보여주실 수 이게 있어요? 이제 밖에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유튜브로. 예. 아, 이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저 한 번만 좀 풀러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갈색 줄 저 시계 저거 아니에요. 모델은 같아요? 모델은 똑같은데 검은 줄만 줄. 달라요? 예. 예, 이렇게 봐서는 저 손목에 찬 시계가 이 서성빈 씨가 줬던 그 명품 고가 시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계를 줬다라고 하는 서성빈 씨는 저 시계가 내가 준 시계랑 거의 한 모양새를 봤을 때 70% 정도는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 이 영상, 이 촬영된 영상이 2022년 9월 13일 날 촬영된 영상이고요. 몰래 촬영된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고 로봇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씨에게 바쉐론 시계를 준 날이 엿새 전인 2022년 9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성빈 씨가 2022년 9월 7일 날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품 시계를 줬고 그로부터 엿새 뒤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걸 차고 있다가 최재형 목사를 만나면서 몰카에 찍힌 거예요. 그러면 70% 비슷하고 날짜도 얼추 비슷하니 이 시계가 바로 그 시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너무 무리한 또 해석인가요?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성빈 씨가 70%로 말한 게 사실 그 모조품 가짜들도 예. 거의 뭐 90%, 95% 이상의 그 흡사율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70%는 그냥 제 화질 때문에 본인이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질상 한 70% 정도의 윤곽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예. 사실상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 보인다라고 저는 확언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9월 7일 날 받자마자 6일 뒤에 차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고가의 수천만 원의 시계를 받고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 예. 전혀 이거에 대한 죄의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들 시계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저 영상이 찍힌 거 모두 다 아크로비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용산 그 관절을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저였다면 저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동안 그 동안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밝혀지고 있는 뇌물들이 건네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그냥 저렇게 차고 손님을 응대했다는 것 예. 그만큼 최재형 목사를 만약에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면 저렇게 편한 그 복장으로 그리고 뭔가 저렇게 뭔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시계를 차고 만나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최재형 목사도 가깝고 편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복장과 저런 시계를 차고 만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성빈 씨한테 명품 고가 시계 바쉐론 시계를 받고 엿새 뒤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디올백을 받고 다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이제 성강사님께서 예, 해석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봐서는 저게 남성용 시계인지 여성용 시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시계가 좀 크면은 남성용 시계는 주로 좀 크고 여성용 시계는 좀 작은데, 그 서성빈 씨가 지금 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차고 있는 시계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 봐도 좀 사이즈가 큰데, 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같은 시계인지는. 저도 그냥 언뜻 봐서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별것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5천만 비싼 원에 시계래요. 일어나는 대단한 건 대단한 시계입니다. 예, 이게 제가 그냥- 뭐 5천만 원이나 네. 한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겠고요. 예. 근데 저게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저 바세론 시계에 대해서는 저걸 그냥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서성빈 씨가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돈을 줄 테니 대신 사달라고 해서 구매 대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 정도의 사주기를 받아야 되는데 저걸 5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3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대가성 없이 준 게 아니라 어쨌든 3,500만 원 정도에 내가 구매 대행을 하기로 했던 건데 3천만 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준 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고 당선되고 나면 관저에 들어가야 어떤 외부인과의 통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서초동 사저에 있었던 부분이 보면 결국은 아무래도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영부인의 입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보면 어쨌든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부인이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공인의식이라든가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예.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학습이 돼야 됐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외부인들을 만나고 편하게 만나고 어떤 전해지는 물건들, 선물들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았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의식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던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그분들의 최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으니까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자, 한남동으로 옮기자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잠시 이제 기존에 살던 사저에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있었던 게 또 이런 다양한 명품 고가의 선물들을 좀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또 낳았다. 이게 줄줄이 꿰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한번 잘못한 것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잘못 가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어떡 하겠습니까? 자, 또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이 살 길이 열릴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좀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 걱정도 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모욕감을 줘서 이렇게 되면 누구나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이 안 좋은 선택과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내가 죽어버려야 이거는 같은 뜻인가요? 해석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뜻이면서도 좀 중의적 표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어렵습니다, 오늘. 예, 극단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 또 암시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기 전에 예.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사례는 잘 없지 않느냐. 예. 구수를 동시에 구속도 그렇고 동시에 그 유죄 판결을 해서 목살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 명이 안고 가면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좀 여론전을 위한 또 메시지라고 보고요. 역시나 이런 뭐 안 좋은 선택, 죽어버려야 이런 극단적 표현을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또 윤 어게인 지지층,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또 동정심이나 그들을 좀 결집시키는 계기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즉흥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 대부분 변호인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좀 정제돼서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파급력을 가질지 다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내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시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전을 위한 메시지다. 동정심과 함께 중의적 메시지. 그러면서 두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정치적 탄압. 지금 민주당 정권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전 정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싶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부당성을 계속 알리는 차원이 더 강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런데 정말 지금의 이 3대 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소환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구치소에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방식들이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정도로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당히 조금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서로 간에 어쨌든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떤 뭐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또 내란 재판에도 가지 않고 있지만 예. 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짊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판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의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법꾸라지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강제 소환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속옷을 입었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어떤 감정 산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을 기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래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뭐 내게 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 뭐 안 좋은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도 보면은 뭐 내가 죽어버려 이런 것들도 보면 근데 저는 그 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안 할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내가 죽어버리라 그러지만 본인이 죽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강한 메시지는 냈지만 오히려 반언법적으로 조금 들리는 부분이 있고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죽어버려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 부분들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검사로서 남편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예.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있을 텐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모종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뭐 제가 앵커니까 질문을 늘상 드리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그 방식 또는 소환 그런 것들과 지금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금 특검으로부터 불려다니고 뭐 강제 구인도 당하고 있는 그 방식 또는 대우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 당시 특검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줬던 모욕감과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특검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욕감 그중에 어느 게 더 모욕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그 받게 되는 그 굴욕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도 있죠. 훨씬 더 컸을 거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욕감이. 그때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없이 아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떤 굉장히 강한 그런 예. 수사를 또 받게 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탄핵으로서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법감정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낮았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아마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굉장히 강하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푸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정을 할 때 보면 항상 이 예. 수갑을 차고 그 수갑을 가리는 그런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느꼈을 어떤 그런 굴욕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마 그런 굴욕감들을 미리 예. 아마 선제적으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특검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줬던 모욕감과 본인이 지금은 거꾸로 반대 입장에서 받는 모욕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가?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 본인이 받는 게 마치 이제 역지사지가 된 상황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피의자를 대했던 방식 아까 뭐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검사로서 수많은 피의자들을 다뤘을 거 아닙니까? 예. 수많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받고 있는 대우보다 훨씬 더 인권적으로 훨씬 더 피의자 중심적으로 대해줬는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예.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늘 비판을 받았던 것이 검사 윤석열도 그러지 않았느냐? 검사 윤석열은 더 심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검사 윤석열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저런 항변을 할 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